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화사한 계절 5월이지만 우리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요. 오늘로 벌써 항쟁이 일어난 지 44년이 지났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5.18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존재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를 모시고 이 시대 5.18을 우리가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구영입니다. 네, 저는 사실 글로만 회사에서 뵙다가 오늘 외모는 처음 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이제 우리 기자님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씩씩하시네요. 이게 잘 되라고 씩씩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좀 약간 정체기가 없지 않아서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저라도 박력 있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중압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 느낌에 경향TV를 유튜브로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독자가 빨리 좀 어느 단계 오른다 그런 느낌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나날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저의 실책이 정책이니까? 더불어지면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 약간 이 상황이구나. 적절하게 우리 교수님이 딱 등장하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네 갑자기.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워낙 글도 많이 쓰시지만 그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에 맞는 철학적 담론들을 제시를 좀 해주시잖아요. 최근에는 좀 어떤 현상에 주로 관심이 좀 많으십니까? 아, 현상. 그러니까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야만. 그러니까 새로운 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야만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야만적인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고 그 다음에 큰 관심은 도시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도시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를 제가 오랫동안 주로 이제 연구해온 게 공공성 분야거든요. 공공성 영역에서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공공 영역의 활성화, 민주주의, 주권, 인권 또는 이런 복지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해명, 정의 이런 문제를 연구해 왔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를 왜곡시키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친밀성의 생산 위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친밀성의 생산 위기. 그러니까 아주 더 쉬운 말로 하면 좀 이 말은 좀 전문적인 색채가 나잖아요. 약간 교양 언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대학 강의 같습니다. 그렇죠. 일상 언어로 말하면 누구하고 친해질 능력이 소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가족끼리는 가까울까 친할 것 같잖아요. 가족끼리도 친해지지 못한다. 심지어 사촌 간, 형제 간을 남처럼 사는 유일한 사회가 도래한 거거든요. 왜 그런가? 이 친밀성이 왜곡되니까 남녀 간의 친밀성이 왜곡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쉽게는 현상적으로 보면은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학생들이 어디 좀 멋진 여학생이 없나? 내 스타일의 여학생이 없나? 관심 갖죠. 그 금방 앉으려고 하고 여학생들도 다 알거든요. 어떤 놈이 오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 대학 강의실에서 남녀가 같이 잘 앉지를 않아요. 대화도 거의 안 해요. 아, 공간적으로 단절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그렇죠. 제가 특히 코로나 때는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아예 같이 앉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말도 잘 안 걸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친밀성의 생산 위기가 공공성을 왜곡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위기가 어디서 생겨난 것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제 전문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어려운 주제 같은데 결국은 친밀성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적 유대의 결여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도시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핵 도시거든요. 서울이라는 하나 도시가 모든 걸 빨아들인 도시잖아요. 1핵 도시 안에서는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학교까지 가려고 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노동 현장에 가는 직장에 가는 시간이 맞습니다. 퇴근 시간 이게 과다하다 보면 친밀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1핵 도시에서는 친밀성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사회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친밀성 생산도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기타 인프라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정착과 관련이 있고 국가 전체의 인프라와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흔한 말대로 하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생산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인구의 저하란 말이죠. 그 인구의 저하를 불러오는 건 친밀성의 저하, 생산능력 부재거든요. 그러니까 친밀성의 생산, 노동 생산성과 친밀 생산성이 동시에 연동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노동 생산성만 보는데요. 노동 생산성, 친밀 생산성이 떨어지는 핵심적인 좀 어렵죠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히 제가 이해한 거는 직장에서 집이 가까워야지 회식도 좀 하고 그렇죠. 대화도 좀 하고 카페도 가고 술도 마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랑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사랑도. 네. 지금은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저 2시간 거리에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중심에 모든 도시가 도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는 유니버스예요. 유니버스 한 점을 향해서 모두가 도는 이런 도시는 노동 생산성만이 아니라 친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점점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 네. 이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대한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마도 한국 사회의 생산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맞닿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 제작진이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해서 따로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다 하셔서 다음번에 모실 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아니, 오늘은 이제 광주 우리 아무래도 민주화운동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의 광주 정말 현대사의 비극 아닙니까? 네. 지금 44년이 지났고요. 네. 오늘 2024년의 광주는 좀 어떻게 좀 이해돼야 될지 좀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차분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5.18은 아직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공유의 집안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공동체의 공유하는 네, 압니다. 그 집안으로서 역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5.18에 대한 많은 그동안에 축적된 역사 논쟁도 있어 왔지만 조금 어렵더라도 철학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고 네.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현세에서 우리가 5.18을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기억이 다를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대학 때 들어가자마자 네. 새내기 때 네. 5.18 관련된 책을 보고 광주의 비디오를 보고 뭔가 수련하는 게 좀 있었는데 네. 지금 대학 생활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다르죠. 네. 특히 심지어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5.18에 대해서 많이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학생들도 주먹밥 나눔 행사를 해요. 아, 그때 체험을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 시민자유대학을 또 하고 있거든요.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 시민 모임인데 네. 광주 시민자유대학하고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이 함께 학생이 함께 해서 지금 주먹밥 나누는 행사 하거든요. 또는 헌혈 행사.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헌혈을 그 사회 광주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뭐 말로 표현하기 좀 부적절하긴 한데 이렇게 성매매에 종사했던 그런 여성들조차도 네. 함께 했던 헌혈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일로서. 그렇죠. 네. 사람 살리는 일로서. 네. 그래서 헌혈 행사, 그다음에 주먹밥 나누는 행사는 양동시장의 시장에 그 어머니들이 함께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던 행사인데 그걸 지금도 그런 문화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공유하려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그 나눔의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네. 사건으로서의 5.18이 그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또 그렇죠.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될 과거로서. 그렇죠. 예. 일단 5.18을 먼저 그 정확히 말하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그렇죠. 열흘 동안의 사건이거든요. 그 열흘 동안의 사건인데 이 사건 중에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대한 의문점이 첫 번째 의문점이 뭐냐면요. 왜 시민이 총을 들었나는 거예요. 왜 시민이 총을 저항의 들었나. 방법으로서. 네. 저항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평화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총을 들었나 네.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총을 들었나 하기 이전에 왜 총을 쐈나 하는 거죠. 왜 총을 쐈나? 그렇죠. 네. 군인이란 게 뭔가?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의무는 국가를 지키는 거잖아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외부의 적으로부터 네. 국가를 지키는 거고 그 국가를 지킨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 즉 국가라고 하는 공동 운명체의 구성원인 국민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시민을 향해서 발포를 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헬기로 집단 사격까지 했어요. 이랬을 때 총을 든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거든요.
이 관련해서 조금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가가 하나의 공권력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 현대 국가예요. 그러니까 현대 이전 국가는 폭력을 국가가 독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도 일정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징벌 권한이 있단 말이거든요. 징벌 권한이 있고 네. 집에서는 아빠가 자식을 때릴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기도할 수 있어요. 체벌을 할 수 있었죠. 체벌할 수 있고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런 권한을 갖게 돼요. 이런 것은 현대 국가가 아니에요.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런 모든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행사하는 폭력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폭력은 오로지 국가만이 공권력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현대 국가예요. 폭력의 독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의 독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폭력을 독점하는 거고 그 폭력이 독점된 폭력이 공적일 때 공권력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군인, 검찰, 경찰이 갖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국가가 관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이 그런 공적인 이름으로 행사돼야 될 폭력을, 다시 말하면 공권력을 임의의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에게 총을 겨눈다. 그러면 군인이 맞나 하는 것이 의문이죠. 그렇죠. 첫 번째. 네. 군인이 맞나 하는 게 의문이에요. 재밌는 것은 5.18 당시에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시민들이 예를 들자면 상무대에 이제 시신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럼 관에다 넣고 이제 확인이 되면은 관을 닫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태극기로 다 감쌌어요. 그리고 일정한 기본 의식을 갖게 되면 반드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든 사람은 당시에 5.18 당시에 총을 든 시민군은 국가를 부정한 게 아니라 국가를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총을 든 시민군들의 당시에 많은 인터뷰를 보면 나는 국가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말해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아니 군인이 죽인 사람을 왜 그 한강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소설가죠. 한강 씨가 쓴 소년이 온다 그 소설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왜 군인이 죽였는데 왜 태극기로 관을 싸고 왜 애국가를 부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권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신군부라는 쿠데타 세력부터 그렇죠. 사유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 저항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걸 바른 국가를 세우겠다는 의미에서 총을 든 것이다. 첫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총을 들고 그 사람들은 본인이 오히려 시민군이지만 스스로가 국군에 준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체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태극기 항상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모든 중요한 행사에 다 태극기가 나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시민 결집대회라고 그 도청과 분수대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항쟁하고 어떻게 이 사태를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토론을 해요. 네. 그 토론에 지금 언제든 검색에 찾아보세요. 그럼 한가운데 태극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건 제가 사실은 네.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총을 댔다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반대한 게 아니에요. 사유화된 권력에 반대한 거지. 그리고 진정한 우리가 국가의 제도는 틀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총을 든 이유고 네. 두 번째 그럼 도청이 왜 남았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어떻게 1980년 5월 27일 날 이제 군인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대원군이 들어오게 됐고 다 나가라고 했어요. 안 나가면 발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왜 그분들은 왜 도청에 남았나 하는 거죠. 도청이 왜 남았을까?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나 사람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보는데 선택한 게 아니다. 그건 선택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철학과 교수니까. 예. 네. 네, 니체라는 철학자 아시죠? 네, 압니다. 네.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한 아모르 파티란 말이 있어요. 아모르 파티. 예, 그 김연자 씨가 노래 부르는 그런 아모르 파티가 아니고요. 네. 즐기자는 말이 아니고 운명을 네.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가 어느 날 시민군과 함께하게 됐어요. 그런데
옆에서 다른 시민군들이 죽어가요. 죽어가는 걸 봤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도청을 벗어나게 되면 이 사건은 마치 공권력에 잘못 저항하다가 반란군의 작태로만 남게 되고,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그런 방식으로 쭉 해석되는 것을 나는 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이 한강시의 소녀윤다를 보면은 그 대목에 대한 서술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 선명하게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운명처럼 양심의 불빛이 내 안에 터진다는 거거든요. 양심의 불빛이 터진다. 그게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듯이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별을 봐야 도덕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1980년 5월 27일 날 도청에 남은 사람들은 그 양심의 별빛이라는 그 별빛을 보고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하고, 그다음 새벽에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줄지어서 쭉 반드시 죽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하나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린 젊은 친구들 18세에서 21세까지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나란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그 계엄군이 나란히 세운 게 아니고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시민군 사이에 그 어린 친구들한테 말한 거예요. 설마 너희들을 죽이겠냐, 손 들고 나가면. 그러니까 항복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일렬로 나가라. 아, 근데 그대로 죽은 거군요. 그대로 죽여서 그대로 일렬 썰어진 거예요. 그게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그 부정적으로 그걸 기억하려고 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향이 정치적 프레임이 그런 거거든요. 한 국가를 엄격한 그 아버지, 질서 유지의 대상 이렇게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성향이라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의 도덕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내 안에서 인지 부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민군들이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죠. 폄훼하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실제로 그날 그 시민군들 1980년 5월 27일 날 밤에 도청에 남아있던 시민군들한테는 3발이 주어집니다. 소총이요? 소총에 뭐 M16 싸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소총에 3발의 탄환이 주어져요. 대부분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3발의 통화가 주어진다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먼저 죽어간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겠다는 양심의 불빛 때문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증언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죽으면 반역자로 기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체가 그 봤잖아요. 그 전에 이제 그 쓰레기차에 실려가고 이런 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뭘 하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으면은 염을 한다고. 염을 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민군들이 마지막에 한 게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속옷 한 번씩을 받아가지고 갈아입어요. 죽음을 각오한 거네요. 그럼요. 그게 이제 그 도덕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이념적으로 해서 조금 더 같이 해석해 볼게요. 5.18이란 뭘 의미하냐면요, 임시적이고 약간 그 임의적이긴 하지만 해방 이후에 첫 번째 국가 부재 상태예요.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공권력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권력 부재라고 할 수 있고, 유사 국가 부재라고 그래요. 유사 국가 부재. 국가 부재 상태.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주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해도 되려면 모르겠네. 괜찮습니다. 수용 가능합니다. 수용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할 때,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인가 이런 말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국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 왜냐하면 국가를 만드는 게 주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가 생기기 전에도 주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국가가 생기기 전에 국가를 만드는 주권자는 아직 국가가 없으니까 국민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들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렇죠. 네. 아직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시민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요. 시민을 주권자라고 보지 국민을 주권자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없을 상태의 진짜 국가를 만드는 모습. 그게 진정한 주권자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국가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 국가가 헌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 부재의 상태 또는 유사 국가 부재의 상태에서 네. 주권자가 보여준 모습, 아, 도덕성은 시민들이 주권을 행사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덕성은 그 나라 이후 국가의 100년의 모습을 미리서 보여준다고 그래요. 미리서.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100년 전에 네. 100년 전에 주권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 5월 달 광주 시민들이 열흘 동안 보여준 이 모습은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어떻게 만났고 어떤 활동을 했냐잖아요. 그 모습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뭐 시민들이 뭔가 주권을 행사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유사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를 뭔가 현출하는 과정이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헌법 전문에는 그 정신이 삽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좀 가기 전에 네네. 거기 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면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무정부 상태잖아요. 무정부 상태면 기본적으로는 혼란이잖아요. 약탈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어느 세계 아직도 유럽에서 대부분 나라에서 이런 상태가 되면 폭력을 행사하죠. 그렇죠. 네. 유럽 사람들 지금 프랑스에서 뭐 시위하고 그러면 막 부시는 거 별로 크게 문제 안 삼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단 한 건의 폭행 사건도 없었습니다. 열흘 동안. 단 한 건의 약탈 사건도 없었어요. 단 한 건의 폭행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촛불혁명을 해내는 힘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기서 거죠. 나오는 겁니다.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주권자가 자기 실현을 해온 역사다. 이건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지금 대한민국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국가의 초석이라고 인정해서 국민묘지를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국민묘지가 됐다. 참 국가란 게 뭔가를 물어볼 때 우리가 운명 공동체잖아요. 국가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면 무슨 말이냐 그죠? 그리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최소한의 우리가 미니멀 리콰이먼트 위기 상황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 믿음. 그잖아요. 신뢰.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그 죽음도 이 안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도 삶을 지켜주고 죽음도 지켜준다는 게 기본적인 공동체 원리예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가족하고 국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국가는 가장 공통된 특징이 죽음을 공동 관리하는 겁니다. 죽음을 공동 관리한다. 그래서 네. 국민묘지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네. 그 정신당한 나라죠. 네. 국민묘지가 없으면. 그런데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세계에서. 어떤 나라죠? 어딜까요? 딱 한 나라만 국민묘지가 없어요. 그 기자님 모르신가 보네. 네, 정말 모릅니다. 근데 전쟁이 없는 나라인가요? 없었던 나라인가요? 일본입니다. 네. 일본인가요? 일본은 국민묘지가 없습니다. 패전국 일본에게 미국이 국민묘지를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스쿠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참배를 해야 되는. 따로 거기는 사교의 밀교. 네. 밀교에다가 자기들 개인 사교 밀교에다가 그 전쟁에 관련된 자들을 또는 다른 국가 관련된 우리 같으면 국민묘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밀교에다가 넣는 거예요. 참배시설을 집어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묘지라고 하면 다른 문제예요. 지금 일본의 정치인들이 국민묘지 가서 인사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될 거 없죠. 그런데 국민묘지 하는 순간 그 야스쿠니 참배사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모순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국가 공동체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국민묘지가 없는 나라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비정상 국가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상 국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네. 그러면 한 나라는 국민묘지는 우리가 실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통의 집안이 죽음을 공동 관리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죽음을 공동 관리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가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쉽게 말하자면 8촌 안에서는 한 집에서 가족 집안 제사를 지내고 제를 8촌이 넘어서 지냈죠. 시제를 지내잖아요. 네. 시제를 같이 가면 공동체예요. 지금 시제 안 가시잖아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미 공동체 성격이 무너진 거예요. 제사를 같이 지내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러면 국가도 국민묘지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국민묘지가 국가의 제사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은 물질적 기초예요, 국가에. 그럼 정신적 기초는 뭐냐? 헌법입니다. 헌법 중에서도 헌법 전문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헌법 전문은 헌법이냐, 헌법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법철학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에 인용을 많이 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헌법 전문도 헌법으로 봐요. 테두리 안에 인정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헌법 전문은 우리나라가 형성되어 온 역사, 우리가 지향해 온 역사, 그것이 그대로 국민묘지에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국민묘지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네. 헌법 전문은 한 국가의 정신이라면 국민묘지는 육체예요. 몸과 마음이 정신과 육체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네.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묘지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없다. 그럼 대한민국은 정신과 육체가 지금 분열 상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켜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최근에는 그 정부 여당에서조차도 정치인들이 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네. 그 말 그대로 신체와 정신을 일치시켜야 된다.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는 주의 주장을 하는데 네. 늘 선거가 끝나면 그 얘기가 쏙 들어가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보수 정치 세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보수 정치 세력 중에 기본적으로 국힘의 기본적인 기조는 5.18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국민묘지도 인정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참배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지향에 조금은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5.18을 부정하는 방식은 안 돼요. 그러면 강한 반대가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5.18을 인정하지만 내부 지지자들한테 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선거 끝나면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저는 그 맥락에서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또 제안을 기회 있을 때만 했고요. 네. 5.18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통의 집안이길 바라거든요. 공통의 집안이 되려면 정쟁이 되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저는 부마 항쟁과 5.18을 하나의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마 항쟁과 5.18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헌법 전문에 넣자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야 이게 정쟁의 대상으로 사라지고 그래야 국힘도 통합의 정신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죠. 국힘도 네. 통합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맥락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5.18의 가치가 높은데 어떻게 부마항쟁하고 같이 갈 수 있어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마항쟁에서 5.18은 실제로 하나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연속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솔직히 네. 얘기하면. 그래서 네. 하나의 사건, 다른 장소에 있었던 다른 시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의 사건이다. 네. 라고 묶어서 헌법 전문에 넣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네.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저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녹두서점의 5월이라는 네, 네. 그 네. 책을 좀 봤는데 보면은 그 녹두서점이라는 데가 당시에 그 전남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네. 사회 교류하는 그런 운동가들이 그렇죠. 많이 모이는 결집 장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 이제 연행이 되자 그 서점 주인이 연행되자 각지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네. 생각하면 광주는 고립돼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정신이라는 그 당시에 여러 전국적인 공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 도시 문제 얘기할 때하고 비슷한 네. 얘기인데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볼게요. 광주도, 부산도, 심지어 80년 이전에는 해남도 군 단위의 좀 괜찮은 도시에도 문학이, 철학이, 학문이, 예술이 나름대로 자기 생산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산성을 갖는
학문에서 예술에서 정치에서 생산성을 갖는 인물들이 그대로 서울로 다 와버려요. 그러니까 인구가 똑같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이 10분의 1이 오는 게 아니고 네. 특정 분야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10분의 1 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다른 분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80년대 광주는 광주 나름대로 정치적 담론과 의제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게 그런 시대로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죠. 그래서 녹두서점 같은 경우 대표로 이제 김상윤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그 많은 또 그 들불야학, 들불야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하자면 그 들불야학 박규순 여사 돌아가신 그다음에 박규순 여사 영혼 결혼식 우리가 사랑과 명예도 없이 뭐 사랑과 이런 이물리 행진곡 또 윤상원 여사와 박규순 여사 들불야학에서 맺어진 사이거든요. 박형광 학생회장. 그렇죠. 그분들이 영혼 결혼식 할 때 불러진 노래거든요. 그런 이제 들불야학 또는 녹두서점 이런 데서 자생적인 뭔가 역사들이 막 꿈틀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5.18 때는 사실은 일반적인 당시의 학생운동 조직은 군부의 예를 들면 포갑 여러 가지 그 전략 때문에 일시 후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그 지도부가 시민들과 결합되고 이런 맞아요. 세세한 역사가 있죠. 저는 그 들불리학 얘기 중에서 강학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강학, 그 강의하면서 배운다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누군가 가르치면서 뭔가 세대가 어린 친구들한테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역사적 의미를 가르치면서 또 학습한다. 그때는 여전히 그 한쪽으로는 들불야학처럼 야학도 있고 공부 모임이 막 활성화될 때예요. 공부 모임도 단순히 계몽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은 그렇잖아요. 네가 뭔데 나 가르치려고 그래. 그렇죠. 제가 광주 사람 좀 특성이 또 있어요. 광주 사람들이 이 권위적인 거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했는데 저 대구에 가서 식당에 가서 경북대학 교수님들 모임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그러면 이거 어쩌라고요? 전남대 교수랑 어쩌라고? 그런 거 싫어해요. 아주. 그러니까 성향이. 타일권이죠, 이거. 수평을 지향하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광주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동학 농민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의 100년의 역사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면요. 아까 가까운 이미지는 5.18 당시에 시민들이 모임, 시민 결집대, 본수대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 어떤 광주를 꾸밀 것인가를 토론하는 토의했던 거. 가운데 태극기를 두고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100년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저는 그 1894년도에 갑오 농민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표가던 전봉준 장군, 녹두 장군, 녹두 장군이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 이건 역사의 어마어마한 사진이거든요. 그게 주권자의 참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카메라를 보고 눈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겠죠. 지금 저희도 카메라 쓰다보면 무서운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우리 영혼을 뺏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 경직되고 움츠러들고 있었는데 그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진 보셨어요? 그 사진이 또렷하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자들의 그 자존심, 자부심의 원천이에요. 그런 것이 100년을 이끌어온 것이고 그것이 저는 5.18 민주항쟁 시민군들로 이어졌다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도 주권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은데 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의 정신을 빌어서 그 자기 상징색을 트루블루라는 색깔로 지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할 때마다 제 정치 세력들이 모두 광주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낙천하신 분들도 5월 18일 당연히 이제 그 묘지를 참배하기 전에 그 혁신회의 같은 것들을 광주에서 연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일단 그 광주에서 정치적 사건 중에 정치 선거 관련 제일 첫 번째 특이한 사건은 박정희가 첫 번째 민선 대통령이 될 때 호남 사람의 지지에 기반해서 했다는 거죠. 그때 왜 그랬냐? 민주당이 첫 번째로 박정희를 빨갱이라고 해요. 색깔 논쟁을 시작한 게 민주당입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제가 그 연원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사람들이 그런 그 덮어쓰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를 지지합니다. 오히려 그럼 민주당이 그런 획책이 넘어가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를 들자면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4월 달이 되면 세월호 관련 행사를 다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 손에다 이거 달고 다니는 사람이 네. 대한민국 가장 많은 분포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딜 것인가? 이 광주예요. 광주고 전라도고. 그러니까 이 전라도나 광주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왜곡, 권위 이런 거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탈권위적이고 그래서 정의나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성향이 강해요. 광주 전남 사람들이. 그래서 음식도 맛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적어도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광주가 또는 전남이 전라도가 어느 정도 호흡이 서로 호흡이 안 맞으면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보기에 권위적인 사람,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것 같은 느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크게 제어를 하군요. 예. 제어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저는 조국 사건만큼 큰 사건은 이낙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사건. 네. 광주 사람 냉정하죠. 아, 표수가 예. 놀랐습니다. 냉혹하죠. 네. 아니 그 정도 경력과 그 정도 캐리어와 그 정도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빼고 다 해봤죠. 네. 그리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진보 또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위배되는 사람은 냉혹해요. 냉혹해.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표가. 아, 그래요? 네. 한때는 보면 또 민주당에 내놓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네. 2016년 총선이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국민의당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광주에서. 네, 네. 그때도 제가 이제 그때도 서울에 와서 왜 그런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광주 정치인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 그런 성향이 당시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성향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마치 욕망으로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는 정치를 안 해도 되고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아. 정확히 욕망을 드러내야죠. 아니 같이 뭔가를 해보자고 해야지. 내가 안 할 수도 있는데 꼭 저를 부르시면 나오겠습니다. 이런 정치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맥락에서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하고 똑같은 건데요. 서사가 약간 비슷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 당신이 한 게 뭐냐 스스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그늘 말고 비서실장 민영석 말고 당신이 한 게 뭐냐? 그럼 당신이 한 게 뚜렷하지 않은데 물론 성격이 좋다 뭐 이런 건 다 알죠. 당신이 한 게 없는데 그렇다면 뭘 하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없는 상태에서 따져보니까 약간 뭔가 경상도 의식도 좀 강한 것 같고 뭐 이런 의심을 받은 거죠 당시에. 그리고 확 돌아선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안철수가 누군지 잘 몰랐죠 사실. 대한 세력으로서 투표를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그 집에 큰 아들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회초를 댔는데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몽둥이를 때려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때 제가 광주 전라도에 태어나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소수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전체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곳마다 다 민주당 욕이에요. 아, 그랬군요. 네. 네. 민주당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균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 대한 세력이 또 그 안철수라는 대안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철수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호남 사람들. 네. 완전히 등을 돌렸죠. 네. 호남 사람들은 기대도 잘하지만 버리기도 잘 버려요. 그 사람들이 뭔가 광주 전남 또는 호남 또는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이 뭘 잘 얽매이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우리 지역 대표가 아닌데 왜 그래? 막 이러면 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대구 사람이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호남 정치 특수성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그 대표나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으로 영남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수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리낌 같은 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아예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예를 들면 이봉호 지금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대구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원래 세계의 모든 강한 문화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많은 오해가 광주 가면
또는 전주 가면 경상도 사람들은 뭔가 막 불이익 받을 수 있다더라. 뭐또 안 이런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 기억나는 게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 5.18 다큐 중에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광주에 들어오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현장을 생생한 영상으로 찍어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후에 뭐 사전에 남긴 건데 네. 지금 보면 5.18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세계화에도 이른 것 같고 그런데 씁쓸하게도 약간 오히려 전국화는 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상한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용어를 그러니까 5.18이 1980년 그때 열흘간의 사건이기도 하고 그 사건에서 끝난 게 아니라 198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5월과 관련된 운동을 해왔어요. 5월의 운동. 예. 그러니까 그게 5원칙에 입각해서 뭔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보상과 보상을 하고 기념과 추념을 하고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5월 운동을 쭉 추진해 왔어요. 네. 그 5월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너무나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폭도였다. 오해라고 있는 거죠. 바깥의 시선으로. 그냥 군인들한테 총 들고 나와서 쐈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5월 운동 초기에는 그걸 알린다는 의미에서 전국화예요. 세계화. 세계화. 네, 우리를 알린다.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행태.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는 나중이고요.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그 다음 얘기고 처음에는 그냥 알린다. 우리가 어땠는가를 알리는 수준에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왜곡을 바로잡는 단계. 그러면서 그런데 다음에는 이게 잠깐 잘못하면 우리 것이 진짜 중요해. 우리 것이 더 가치가 있어. 우리 것 좀 알아줘. 우리 걸로 해줘. 이렇게 되면 이게 계몽적인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전국화, 세계화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전국화, 세계화를 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리고 5.18은 그런 단계를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5.18의 전국화, 세계화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다. 지금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5.18은 협력, 연대의 기억이거든요. 죽음을 무릅쓰고 양심의 불빛에 따라서 연대하고 협력한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연대의 기억, 협력의 기억을 가진 다른 많은 전국의 도시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함께 해야 될 때가 부마예요. 부산 부마. 그럼 부산과 마산. 그럼 뭐냐면 거기도 똑같이 연대, 협력의 기억이 있단 말이죠. 공유하고 그걸 다 그렇죠. 같이. 그걸 함께 기억 연대를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연대의 기억, 기억의 연대, 전국화가 아니라 전국 연대. 그래서 전국에 서울의 범도 있고 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건이 다 있어요. 그런 연대의 협력의 기억을 가진 모든 도시, 모든 기업과 함께하는 국민 연대, 국가 연대가 필요하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우리 것이 좋다고 홍콩에서 이물량 행진곡 부르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홍콩에서 또는 동티모르에서 또는 필리핀에서 무수히 많은 다양한 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던 이 연대 협력의 기억을 함께하는 세계 연대가 돼야 된다. 세계 연대가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 관련 행사나 기념도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45주년, 50주년 때는 광주에서 오늘은 정치인 주로 모였지만 오늘은 주로 정치 관여층이 모였지만 세계 연대와 협력의 기억을 가진 세계의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억연대, 연대 기억을 하는 그런 장으로 5월에 광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그 5월에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참사의 기억들을 공유하는 여러 세대, 나이, 지역, 국가를 불문하고 이제 한데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건데 최근 보면 5.18 단체들끼리 약간 볼썽사나운 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되는 부분들이 서로 의견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사자주의란 말을 써요. 당사자가 이미 그날의 당사자가 5월 당시에 사건의 당사자가 5월 운동의 당사자가 될 필요도 없고 또 그 오늘날의 당사자가 될 필요도 없는데 지나치게 당사자들이 많은 정치적 또는 사건에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당사자주의를 비판하긴 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건 좀 다른 생각 가져야 된다 생각해. 첫 번째는
그날의 사건을 아프게 치른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날 고문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군 통합병원에서 재패 가서 가기도 하고 505 보안부대 재패 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네, 나중에 연행돼서. 네. 끝나고 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입으로 막을 수 없는 고문을 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을 당하고 또 자살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트라우마 때문에. 네, 트라우마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센터도 지금 만들어지고 다행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당사자들이 이런저런 방식 현실의 변화 과정에서 조금은 왜곡되거나 조금은 이상한 자기고집을 피운다든가 이런 건 그걸로 5.18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다원기를 넘어서 있기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 다 그런 거죠. 맞아요. 예를 들자면 네. 제 어린 모습 어릴 때 지금 3살 때 순수한 모습 저한테 있겠습니까? 제가 3살 때로 살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이상하게 5.18 당시의 사람들을 뭔가 순수한 무슨 인형처럼 놓고 보니까 결정체인 것처럼 보니까 그건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 그 안에 갈등도 있고 투쟁도 있고 뭐 왜곡도 있겠죠. 당연하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 단체들은 단체들 내에서 하는 것이고 5월을 어떻게 계승하고 5월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분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당연히 45년이 다 돼가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런 데는 있겠죠. 해석에 대한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좀 여유 있게 봐줄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이 마치 막 5.18이 막 심각하게 왜곡된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유연한 태도 안 돼 있는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 여유 있게 보는 편입니다. 네, 5.18의 그 사회적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참사들이 해를 거듭해서 있는데 그런 일들 중에 좀 가장 안타깝게 본 사건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5.18 관련해서 그 이후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첫 번째는 세월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5.18의 가장 큰 우리에게 한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또는 죽었어요. 그럴 때 가장 힘든 게 왜 죽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가 생각하는 모든 역사, 종교, 철학 다 뒤져보면요. 가장 억울한 죽음은 해명되지 않은 죽음이에요. 장화홍련 전에 왜 저 죽음을 당한 사람이 나를 죽인 놈한테 가지 않고 사또한테 갑니까? 자기를 억울하게 죽인 사람 죽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또한테 가요? 그 복수가 아니에요. 내 죽음을 해명해 달라는 거예요. 원혼이 내 죽음을 해명해 달라는 거예요.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18 당시에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를 왜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을 쐈냐, 이게 국가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걸 해명해 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세월호 때도 그냥 멀쩡한 어린 학생들이 왜 죽었냐 해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태원 참사 왜 해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명을 해준다는 얘기는 해명이 되고 나면 그 해명이 된 사람들이 이 생의 인연을 끊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가능하게 하는 건 너무 심각하죠. 특히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그 해명의 출발점이 뭐냐? 얼굴을 마주보는 겁니다. 인간은 수만 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 딱 우리 기자님 처음 얼굴 보잖아요. 네. 얼굴 볼 때 사람은 딱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내가 서로 규정하죠.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분하고 협력할 수 있나 없나, 아니 같이 하고 싶은 거 안 하는가, 내가 이분한테 뭘 해줘야 되나, 이런 게 이미 다 결정이 돼요. 그렇게 얼굴이 중요한 겁니다. 얼굴은 모든 도덕적 윤리적 의무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얼굴을 싹 없애버리고 어떻게 조문을 합니까? 어떻게 사건의 현장을 밝힙니까?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얘기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 이 시간 동안 가장 저한테 윤석열 정부를 특징 짓는 가장 큰 사건은 딱 이미지, 저는 이미지로 아까 딱 두 개의 사진을 떠올려 보면, 첫 번째는 그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에서 그 죽었잖아요. 네. 못 빠져나가고 거기를 관찰자의 관점으로, 중립적 관찰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눈빛으로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사진은
이태원 참사에 돌아가신 그분들의 얼굴이 없는 곳에서 조문하는 모습, 대통령 부부의 모습, 이 두 모습은 영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도 해명하지 않겠다는 거고 어떤 형태로도 이 죽음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설명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설명의 출발점이 얼굴인데 해명의 출발점이 얼굴인데 그걸 가린다? 이건 안 된다. 이게 저는 다른 복잡한 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지난 2년 동안 5.18의 관점을 봤을 때 가장 비극적인 사진 두 장이 그 두 사진이다. 네. 그 아무래도 인채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돼서 다행이라고는 여기고 있지만 여하간 여전히 그 대통령이나 정부의 뭔가 사죄의 목소리, 명백한 책임 인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유가족들은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비슷한 연대의 기억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과 여당의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추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선거 기간이라 여타 핑계를 대지만 그것 역시도 국가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는가를 굉장히 성찰하는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4.3은 그 일종의 거의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4.3은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반드시 제주도에 그냥 놀러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오면 관광이에요. 제주도에 여행을 가시려면 꼭 4.3 평화공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평화공원이요? 4.3 평화공원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유로 얼마나 터무니없이 방치돼 왔는지. 그러니까 국가가 건강한 국가가 되려면 제주 4.3 그다음에 제주 4.3에 바로 인접한 사건이 여수. 네, 그렇죠. 여수 순천. 여수 순천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18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60 항쟁, 촛불 항쟁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갑오 농민 전쟁에서부터 이 사건이 전부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다. 네. 가치 있는 사건이에요. 단순한 비극이긴 하지만 네. 그 비극을 우리가 우리 상처를 함께 안고 있어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열 수 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은 그 정당이 어디냐 관계없이 4.3을 함께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부마 항쟁하고 5.18을 하나로 묶자. 네. 그래서 헌법 조문을 넣자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요. 네가 말한 주장이 싫어서가 아니라 네가 하니까 싫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대한민국의 한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요. 지금이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높은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인력들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이건 정말 큰 위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R&D 예산을 잘랐으면 그걸 빨리 야야가 합의를 해서 충원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더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안 되는 문제가 뭐냐? 정치 양극화예요. 네. 4.3 같은 데를 따로따로 보고 5.18을 따로따로 보는 순간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네. 그 이어지는 평가일 수도 있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2년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냥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게 없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뭘 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저게 싫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확한 위기 진단, 그러니까 문제 찾기가 일단 안 돼 있어요. 국민 모두가 좋은 정치란 간단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저리 가야 돼? 그 그림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의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누가 지금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낌이 있습니까? 자기 해명만 했죠. 네. 그러니까 왜 국가 지도자가 어디로 가겠다. 예를 들면 흔한 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마이카 시대요. 한 집에 자동차 하나씩 갖자. 그러면 그 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려집니다. 네. 그래서 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도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상도 없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식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세계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시간이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지금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게 5년이면 나중에 50년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네. 이 나라 국민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정말 교수님뿐만 아니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저도 주변에 좀 만나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정신 네. 차리고 살기가 힘들어요. 네. 정신 차리면 차릴수록 힘들어요. 네, 정말로 네. 이렇게 44년이 지났지만 그 5.18은 여전히 진상규명과 법제의 과정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모시고 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5.18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 기억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그 종착역은 어떤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야 될지를 네. 정말로 차분하게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앞으로도 고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수님의 통찰을 지난번 말씀하셨던 도시화와 공동체의 문제, 서울 단핵의 문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토요 특별판으로 오늘 교수님 만나 뵙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